7월 16일 금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이수민입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는 다시 한번 파월 의장 입에 주목을 했습니다. 역시나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여기에 그렇다라면 연준은 아직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발언도 함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을 필두로 지금 뉴욕에서는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워낙 낮아진 탓에 주가로는 크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증시에 압박감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른 우리 증시의 영향성도 오늘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EU의 탄소 국경세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지 또 굿모닝 세븐과 1시간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간밤에 있었던 해외 마감 이슈부터 살펴보고 오시죠. 최희훈 캐스터입니다. 네, 글로벌 뉴스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이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공급 대란의 반사 이익을 받게 됐다라고 언론 측에서는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망치는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생산 목표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일단 호재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고요. 또 시티그룹 측에서는 TSMC의 매출 증가 행진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이번 주 대형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였습니다. 각 언론사들의 보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이번 주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웰스파고도 이 간밤에는 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확실히 소비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형 은행주들에게는 확실한 호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브스 측에서는 오히려 우려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낮은 금리의 지속성과 스펙 감소가 은행주들에게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은행 수익의 핵심은 순이자 마진인데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우려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랜섬웨어 쪽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랜섬웨어의 전쟁을 현재 선도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의 제보자들에게 살해금도 내건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 피해자 지원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고 지난해 피해만 4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지급 대상들에게는 $10,000,000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고 대상은 외국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서 행동을 한 사람이나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를 겨냥해 악의적인 이 사이버 활동을 한 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이 간밤에 좀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내년에 세계 원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 세계 원유 수요량이 하루 9,900만 밸런로 상향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는데요. 올해 수요량보다 약 3%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하루 1억 배럴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 쪽에서 원유 수요의 급증이 예상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그동안 반도체 업종에서 좀 주목을 했던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호실적이라고 전해드렸는데 근데 주가로는 역시나 반영이 되지 않았네요. 5% 넘게 TSMC 간밤에 하락하며 마감을 했고요. 뉴욕 전반적으로 봐도 반도체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4% 하락을 했고요. AMD도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2%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약세들이 뉴욕 시장에서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또 어떻게 출발할지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망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일정부터 살펴보고 오시죠. 네, 먼저 최은 캐스터. 네, 최은입니다. 네, 오늘 일정 전해주시죠.
네, 일단 미국의 이 좀 대형 은행주들의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일정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의 뉴욕장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는 오늘 에이펙 비공식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 시진핑 에이펙 비공식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 3개월 만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이 백신과 경제 등에서 좀 어떤 언급들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측에서는 주간 원유 채굴 장비수를 좀 발표를 하고요. 또 소비심리 평가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언급들, 어떤 언급들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는 5월의 무역 수지와 소비자 물가 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최근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는 2%의 물가 상승률 허용 방식으로 이 물가 목표제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역시나 관련해서 잘 연결을 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SD 바이오센서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오늘부터 맥스트 공모 청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모 청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AR 전문 기업입니다. 관련해서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이어서 GS 홈쇼핑이요. GS 리테일의 흡수 합병됨에 따라서 오늘 상장 폐지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GS 리테일의 주가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와 함께 일정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을 할지 방향성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중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그래도 코스피가 3,080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점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최근 들어서 시장은 조금씩 보수적으로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악재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재보다도 악재가 좀 더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이 파월 의장이 이 페이퍼리 이 자산 매입 축소의 기준까지는 아직은 멀었다, 이런 온건한 발언, 이 통화 정책을 시사를 했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사실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았어야 되는데, 전일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좀 관망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이 코멘트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TSMC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에서 공급 압박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바로 5%가 넘는 큰 하락을 보여줬고요.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도 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최근 시장이 좋았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반응을 하고, 이 악재에는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체적으로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못하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되면서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를 또 본다라면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줄지를 않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 소폭 줄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계속적으로 좀 많은 이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오르기에는 미국 시장보다도 뭐 좀 더 부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완화가 된 부분들은 있지만, 이 거래 대금이 늘질 못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은 좋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까지 좀 실리면서 이 좋아진 수급의 이 양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거래 대금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지 본격적인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정도 약 1,500명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면은 시장이 더 좀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지금보다 조금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이 2,000명대로 좀 늘어난다. 그러면 시장 다시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할 때까지는 지금 11조 원에서 13조 원 정도 최근 들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는데요. 지금 20조 원 정도로는 평균적으로 좀 움직이다가 최근에 점차적으로 줄어들더니 이제 10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까지는 시장에 많은 관망세들 그리고 이럴 때는 매도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코로나가 끝날 것을 기대하고 소비주를 사기에도 좀 부담이고요. 그리고 이 많이 올랐었던 실적이 좋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오른 종목 사기에는 또 언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덜 올랐고 좀 호재가 있는 섹터들 중에 좀 관심을 갖자면은 2차 전지 관련 장비와 소재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대기업 3사들 투자 계속 늘리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전기차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대감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와 소재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한 1,600명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증시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거래 대금이 지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증가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지금 증시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우리 국내 기업들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시와 이제 마감 이후에 나왔던 이슈들 체크해 볼 텐데요. 최윤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 이 확진자가 1,600명의 안팎으로 발생될 것이다라는 언급들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ST바이오센서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ST바이오센서뿐만 아니라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T바이오센서입니다. 오늘 이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공모가가 52,000원이고요. 그리고 시초가가 2배 이상 형성이 돼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이 가격이 14만 5천 원대까지 오르게 됩니다. 일단 계속해서 가격 부분이 언론 쪽에서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이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6,8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4자릿수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2,211%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38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800%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매출의 90% 이상이 단일 제품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고평가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가가 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공모 청약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기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특히나 수급 쪽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을 설정한 곳이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관의 11%를 제외한 거의 90% 가깝게 오늘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진자가 1,600명 안팎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어찌됐든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게는 좀 호재성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ST바이오센서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후공정 이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와 1조 원 규모의 위탁 계약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를 주도로 한 인수합병 확대도 논의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6,8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 최근에 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IPO 기대감으로 좀 오른 바 있었는데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이 카카오페이가 IPO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본사의 가치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엔터와 모빌리티 사업이 조금 더 성장하면은 카카오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카카오 엔터가 멜론과 9월에 합병을 공식화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엔터 산업의 밸류 체인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원 시장의 1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LTE를 뺀 5G 단독 모드를 처음으로 상용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LTE와 5G를 함께 쓰는 NSA 방식에서 5G를 단독으로 쓰는 요금제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연 속도와 배터리 소모를 감축시킬 수 있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는데 품질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KT 최근 무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K뱅크 등 자회사도 동반 성장 중이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 네, S3 바이오센서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상장 직후에 시가총액이 한 5조 3,700억 원 정도인데 시젠이 현재 4,600억 원 정도죠. 진단키트의 대장주로서 과연 오늘 어떤 흐름 보여줄지 따상을 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걸리는 거는 S3 바이오센서의 확약 물량이 현재 1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물량 초기에 물량이 많이 출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굿모닝 뷰를 통해서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들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연구원님이 주력하고 있는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코퍼스 코리아, 효성 첨단 소재, ITM 반도체, 세종공업입니다. 네,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코퍼스 코리아인데요. 최근에 이제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도 강화가 되면서 비대면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OTT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한류 콘텐츠 해외 배급 전문 업체거든요. 국내 방송을 이제 일본 방송 플랫폼에 배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일본의 주요 방송사나 DVD 유통사, OTT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작사들이 직접 배급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한국이나 일본의 저작권 보호나 적용에 대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코퍼스 코리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라쿠텐 TV의 46%, 아마존 비디오가 24%, 넷플릭스가 14%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 국내에서는 이제 아마존 비디오 관련된 공급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회사의 이제 배급 사업의 외양 성장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규 OTT 플랫폼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한류 콘텐츠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도 더 늘어날 것이고 수요도 훨씬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내에서 이제 직접 편성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를 하면서 아마존 회원 매출 수익까지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20개 작품 정도 매입을 하고 있고 예약 기간이 5년에서 7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좀 확보하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국내 사업과는 크게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은 시장에서 OTT 관련 업체에 대해 시점이 쏠리는 시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또 상장 이후에 신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ITM 반도체인데요. 언론 보도 통해서 애플이 납품업체들에게 차세대 아이폰 생산을 9천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난해부터 보면 7,500만 대가 초동 물량이었다고 보면 한 20% 늘어나는 시점인데요.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다시 유행하고는 있지만 북미나 유럽의 경우에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차세대 아이폰에 대한 판매 자신감이 이제 생산 물량 증대로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수혜를 볼 기회가 바로 ITM 반도체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13억 적자였는데
ITM 반도체는 애플의 배터리 보호 회로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블루투스 이어폰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관련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379억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이제 하반기 영업이익 비중이 75%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애플 에어팟 신제품 출시하고 아이폰 생산 대수도 20%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 장속 동안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호석의 주력 종목, 최근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OTT 관련 업종들이 다시금 또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배급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평가해 주신 코퍼스 코리아. 네, 여기에 어제 애플이 생산량을 20%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ITM 반도체 이렇게 두 종목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아울러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EU가 탄소 국경세에 대한 본격 도입을 발표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받을 만한 종목들 또 업종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네. 자, 어제 유럽연합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이제 내놨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일단은 1990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당시의 탄소 배출권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탄소량을 줄이겠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탄소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되 못 줄이면 어떡하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EU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탄소를 꼭 줄여야 되는데 EU 바깥에 있는 나라들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해서 50% 줄이는 것에 적용을 안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EU에 수출하려면 EU 기업이 부담하는 만큼 비용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 탄소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EU 기업이 줄이면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을 사서라도 그런 것들을 맞춰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준조세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탄소 배출권 중국 시장이 중국에서 이제 거래권을 이제 하는 시장을 만들겠다. 또 발빠르게 또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철강을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기업 같은 경우 탄소량을 줄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면 EU에서 발행하는 탄소 배출권을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비용이 증가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종의 조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봐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철이나 철강이 우리나라에서 EU로 수출하는 액들이 그렇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은 양이던데 그렇다면 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 어떤 업종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일단 지금 현재는 철강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품목에 들어가면 철강, 시멘트 뭐 등등 몇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현재 큰 것은 철강이고요. 또한 자동차도 무시 못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U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동차 수출량이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철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줄이는데 왜 우리는 못 줄이느냐. 근데 EU 같은 경우는 철을 생산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로 이런 게 100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해체하고 새로운 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용한 지 한 20-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고로가 거의 새 거에 가깝다라는 거죠. 새 거를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이 저 고로 만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저 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굳이 EU에 수출하려고 든다? 이거는 뭐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현재 지금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한 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철강업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10%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준조세라는 건데 이것을 부과하고 나면 오히려 영업이익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철강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이 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개발도상국에게는 다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EU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11월에 26차 기후변화회의에서 네. 어쨌거나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들도 했거든요. 네.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도 이제 현재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세부터 이렇게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기후협약에 탈퇴를 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가입함으로써 탄소에 관련된 부분들 지구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에 글로벌 경제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않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로드맵 정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행되려면 아직까지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연관된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재 지금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과거 경제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탄소를 줄이는 쪽에 이제 아무래도 연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뭐 그 고용이라든지 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 준비 단계에 있는 정도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표에서 봤더니 네. 승용차가 EU에 수출하는 규모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던데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연기관차가 이제 또 수출을 못하게 되는 수출길이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친환경차, 네, 그렇죠. 전기차 다시 또 주목받을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물론 EU만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아니죠. 중국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3대 시장 중에 하나죠.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EU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치고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EU가 탄소세를 도입한다라는 부분들로 되게 된다라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개화, 그러니까 즉 친환경 시장에 대한 개화를 앞당길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차, 우리가 꼭 전기차에 국한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수소차 같은 경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친환경차라고 칭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우리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친환경차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가능성 그리고 더 많은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EU의 탄소 국경세 아무래도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업종, 철이나 철강 업종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걸 또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또 이 전기차 업종이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변도 양면의 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EU 탄소 국경세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유가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수출국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수소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산퓨얼셀은 2019년 두산의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습니다. 인산형 연료전지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로 양분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인산형 연료전지를 중점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데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서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기술도 개발 중인데요.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친환경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연료전지들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지난해 3분기 수주 공백이 이번 2분기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4분기 수주분 매출이 반영되고 올 3분기 수주 물량들의 조기 납품을 통해서 외형 성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신규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인 만큼 정책 수혜도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수소 관련주 이번에는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효성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그 안에서 효성첨단 소재는 수소 기술을 위한 소재인 탄소 섬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섬유는 탄소를 92% 함유한 섬유로 철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10배, 탄성은 7배 달하는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데요. 이 때문에 탄소 섬유는 에너지로 평균 기압의 최고 900배를 견디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유지해야 하는 수소 연료 탱크의 보강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탄소 섬유를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는 이 효성첨단 소재가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효성첨단 소재는 지난해 전주 공장에서 탄소 섬유 생산량을 연간 2,000톤에서 4,000톤으로 확대했고요. 지난 5월에는 700억 원을 투자해서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을 내년 7월까지는 6,5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이 수소 중심의 친환경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생수소 생산이나 수소 산업의 핵심인 금속 분리판 생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2025년까지 수소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3,500톤의 부생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4만 톤까지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수소 전기차 20만 대가 1년 동안 달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제철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수소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소 관련된 업종들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도 이제 업종 이야기들 좀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국내에서 탄소 발생 1위 기업이 포스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포스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향후에 철강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중기적으로 악재에 직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장 좀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포스코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5에서 10%대 영업이익을 지금 겨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5에서 10%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훼손하면서까지 이후에 수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이것을 또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보여지는 대응책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선택지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경영진들이 이제 그들에게 어떤 선택에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졌으니까 물론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대책을 마련할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흐름들을 우리가 천천히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정부에서도 긴급 점검을 하긴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도 궁금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그런 업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을 주목해 보면 일단 좋을까요? 정부도 당장 대응책 마련에 이제 나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하루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대책 정부가 나온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당장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기업들 이런 쪽들이 당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준조세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후성이 일단 현재 어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주가 탄력들이 이 뉴스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탄소 배출권 문제는 쉽게 사그라들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중국이 탄소 배출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면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가 후성과 같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다른 국가에서도 반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지나요? 일단은 현재 지금 우리가 파리 규율 협약 이후에 지구촌 살리기에 나서겠다라는 글로벌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개도국과 선진국들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서로 간의 입장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그동안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진국들은 그동안 탄소를 사용함으로써 선진국 입장까지 왔고 개도국이 이제 탄소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탄소 사용을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도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지금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는 선진국이 이끌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들이 이끄는 쪽으로 개도국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석유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고 이런 것들을 친환경 차로 인해서 맞춰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긴 했지만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 친환경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고수의 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큐로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스마젠이 복지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 대상 과제에 선정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바 있는데요. 이후로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효력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이 모멘텀을 안고 다시금 시원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용환 전문가 CJ 시푸드입니다. 음식료, 수산물 관련주죠. 올해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 추이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골프존입니다. 골프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스크린 골프 시장도 공략을 하면서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한류 콘텐츠 배급 전문 기업으로 일본 시장 안에서 한류 콘텐츠 배급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서 아마존과 OTT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4,400원을 지지하게 된다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프레핏 전문가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제 두 번째 임상 2상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주가 급등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수의 픽을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수의 픽이었습니다. 네, 이제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 시초가의 이 종목입니다. 자, 과연 요즘 사실 좀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 장세인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저희와 함께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상승률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6월 25일에 편입했던 코오롱인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상승률 12%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빛소프트 7월 2일에 편입을 했고요. 7,300원에 공략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진입했던 종목 천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를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첨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첨보가 많이 탄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네.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일단 앞으로는 그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는 계속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달성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한빛소프트를 좀 AS를 좀 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일단 시장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되는 구간에서 동반적으로 같이 일단 시장과 상승이 나온지 보자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빛소프트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제자리를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일단 한빛소프트는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첨보는 수익 실현, 한빛소프트는 이제 이번 주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AS 해주셨습니다. 우선 한빛소프트는 나중에 추가 반등이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첨보는 지금쯤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탄력이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쯤에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섹터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섹터는 한빛소프트가 좀 겹치는데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쪽에 메타버스- 주목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네. 종목을 찾다 보니까 그쪽이 좀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 워낙 네. 메타버스가 핫했으니까 사실. 네, 그래서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판 뉴딜 2.0 내용을 좀 컨닝을 했습니다. 네. 컨닝을 해가지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 2.0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1버전 그리고 어제는 2버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1+1에서 3+1으로 일단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이제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인프라.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담이지만 휴먼 뉴딜 쪽에서 청년 정책을 보게 되면 그 저축 상품이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디서 아직 어디서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진 않은데 네. 나오는 것만 보면은 이제 뭐 2,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저축하게 되면은 30만 원을 더 얹어주고요. 그리고 3,6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희망 적금이라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더 줘요. 그러니까 100% 수익이거든요. 네. 2,200만 원 같은 경우는 300% 수익이고요.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 장기펀드, 그러니까 적립액의 40%를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최근에 그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 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넘어간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공제받을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품 혹시 가입이 가능하다라면은 아마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가 좀 새버렸습니다. 그래서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이제 그 디지털 뉴딜 쪽에서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요 세 가지를 일단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달 같은 경우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에서 올해 이제 바뀐 부분이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에서 플러스 이제 새롭게 신설된 게 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러니까 초연결 신산업 육성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 전문 기업이 2019년 기준으로 21개인데 이제 2025년에 150개 정도 이렇게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따가 종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는 상장사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물론 네이버가 제페토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그 스몰캡 이런 기업들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사 쪽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많이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이 늘어나게 되면 또 상장하는 회사들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전문 기업 같은 경우는 5G라든지 가상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가 생활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하는 가상 융합 공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제 나이 또래는 알 겁니다. 싸이월드라고 있는데 그렇죠. 싸이월드 미니미가 어찌 보면 메타버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싸이월드 미니미가 이제 3D, 이제 4D, 이제 XR 혼합 쪽으로 네. 간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3D를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가상 체험, 그러니까 이런 인지 능력까지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 아바타 영화 보셨죠? 그렇죠. 아바타 같은 그런 체감이 될 건데 이제 영화가 현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메타버스 기업들이 확대가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비상장사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 NS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상장사예요. 비상장사요? 상장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착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군사훈련 목적으로 시뮬레이터 플랫폼 및 그 컨텐츠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이제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 VR, AR 컨텐츠 진흥협회와 컨소시엄도 현재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면은 만약에 비상장 주식 살 수 있으면 저도 한번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쨌든 네. 이게 여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상장이 된다라면은 아마 참 시장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NS 스튜디오 이런 비상장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해가지고 스몰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장되는 스몰캡이 없다 보니까 비상장사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비상장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네네. 종목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들고 오는 종목이 혹시 그런 종목인지도 네,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종목입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한컴 MDS입니다. 지금 네. 2주 전에 한빛소프트의 어떤 그 재기전 그래서 네. 준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회사 한컴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사 프론티스의 지분을 55%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사에 있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미국 쪽에 또 보시면은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학개미 분들은 로블록스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로블록스만큼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관심이 높거든요. 한빛 소프트 말씀드릴 때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와도 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또 CMS 에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와 연관된 그 사업을 하는 회사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론티스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사물 인터넷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그 VR이란지 AR 컨텐츠란지 솔루션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AR, VR이 또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R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란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현재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회사의 어떤 사업이 부각이 되면은 이 한컴 MDS의 주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컴 MDS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회사가 있는데 그 넵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넵튠이라는 회사도 그 VR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맘모식스의 지분을 55%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맘모식스 같은 회사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LG U+와 같은 회사와 현재 컨텐츠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장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관심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한컴 MDS. 한컴 MDS. 가격 전략도 제시해 네네. 주셔야죠. 가격 전략은 네. 목표가 26,500원, 네. 손절가는 21,000원 이렇게 2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컴 MDS가 보니까 어제도 8% 네네. 가까이 급등을 하는 네네.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요즘에 정말 시세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은 알겠는데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지금 주가 자체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네.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저 디스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 한컴 MDS 기준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그 한컴 MDS가 날짜를 보면 7월 5일 날 21%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7거래일 정도 지금 행보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행보가 나오다가 어제 좀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8%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 네. 계단식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오늘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은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은 오늘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메타버스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메타버스 요즘에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한컴 MDS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시장에서 관련 업종을 찾기는 조금 힘들지만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 목표가는요. 26,500원, 손절가 21,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 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시장에서도 좀 압박을 받은 상태였고요. 앞서 저희가 전망을 전해드릴 때도 이 추이가 중요하다. 2,000명이 넘어서면 증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추이 한번 지켜보시고 모두 몸 건강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굿모닝 8과 함께 하시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